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첫 번째는 바로 월세 안 내도 되는 자가주택입니다. 월세 내는 노인과 안 내는 노인의 노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돈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조건, 그건 지붕이 내 것이란 사실입니다. 밥은 굶어도 집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이 없으면 숨도 쉴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지출이자 불안의 원인은 바로 주거비입니다. 매달 월세로 빠져나가는 돈은 단순한 고정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삶을 집어삼키는 파괴적 속도입니다. 국민연금이 100만 원이면 뭐합니까? 그중 60만 원이 집주인 통장으로 빠져나가는데 남는 돈은 병원비도 못 댑니다. 더 무서운 건 집주인의 한마디에 쫓겨날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재계약 거절, 전셋값 인상, 퇴거 통보. 이런 말 한마디가 노인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르신, 우리 딸이 들어온대요라는 말 한마디에 3일 안에 짐 싸야 했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것은 삶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정든 이웃도 떠나야 하고 병원도 멀어지고 장 보던 시장도 버스 타고 다녀야 하는 삶. 이 모든 혼란이 단 한 가지, 내 집이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자가주택은 단순히 집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성벽입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공간, 내가 마음 편히 누울 수 있는 자리, 새벽에 배고파도 전기불 하나 켤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자가주택이 주는 진짜 힘입니다. 월세가 없는 집은 돈이 적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연금이 적어도 배고픔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있는 집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다음 계약 때 또 오른다면 어떡하지? 혹시 집주인이 나가라면? 어쩌지라는 공포는 노인의 건강까지 파괴합니다. 전세는 언젠간 빠져야 하는 집이고 월세는 늘 쫓기는 집입니다. 오직 자가주택만이 당신의 삶을 붙잡아줍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9세 윤금자 씨는 원래 월세 45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모은 돈도 없고 자식들 도움은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늘 허리 숙이고 살았고 한겨울엔 곰팡이 핀 벽지를 보며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떨어졌지라는 자책에 밤잠을 설친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사에게서 지방 시골 단독주택 매입 지원 사업 이야기를 듣고 과감히 결심했습니다. 경남 밀양에 있는 오래된 시골집 한 채. 집값은 단돈 900만 원이었습니다. 냉방은 없고 보일러도 낡았지만 내 것이라는 단 한마디에 가슴이 뛸 것 같았습니다. 이사간 날 윤 씨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고 벽은 허름했지만 마음은 너무도 고요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마당을 쓸고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전보다 돈은 더 적게 쓰지만 삶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지금의 윤금자 씨는 말합니다. 아무리 집이 작아도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 하나가 이렇게 큰 위안일 줄 몰랐어요. 월세 내던 날엔 내가 사는 게 아니었는데 이젠 하루하루가 내 시간 같아요. 집은 곧 삶입니다. 자가주택은 당신의 노년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집이 내 것이라는 그 사실 하나가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게 지켜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을 단 하나의 조건, 바로 월세 없는 집을 가지는 것입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두 번째는 바로 내가 기대한 것만큼 효도는 못하지만 아주 가끔씩 용돈이라도 챙겨주는 자식입니다. 효도는 기대하면 상처가 됩니다. 아무 말 없는 자식,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 끊은 자식, 생일날 문자 한 통 없는 자식을 바라보다가 터지는 눈물은 부모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부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부모들은 아직도 자식이 전부라 믿습니다. 결혼하면 바빠서 그래. 애 키우느라 그런 거야. 이 다음에 잘할 거야. 이런 말로 스스로를 속이며 하루를 버팁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마음 한켠엔 고인 상처가 썩어갑니다. 결국엔 외로움이 병이 되고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그 분노는 또다시 죄책감으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단 한 번, 정말 아무 예고 없이 자식이 건네는 10만 원짜리 봉투. 엄마, 이건 뭐 사드세요? 아버지, 점심이라도 드세요. 이 한마디가 부모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붙잡아주는 유일한 줄입니다. 그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잊히지 않았구나. 그래도 한 구석에 나를 생각하긴 하는구나.
이 단순한 감정이 부모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만듭니다. 매달 필요 없습니다. 매주 연락도 아닙니다. 아주 가끔 딱 그 순간만이라도 기억된 존재로 느껴질 수 있으면 됩니다. 노년의 부모에게는 그 작은 정성이 생명수와 같습니다. 매달 빠듯한 연금 속에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며 지내다 보면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것도 눈치 보는 삶. 그 삶 속에 느닷없이 자식이 손에 쥐어주는 지폐 한 장이 눈물보다 뜨겁게 와닿습니다. 자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기대하지 않으려 해도 어쩔 수 없이 기다리게 되는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단 한 줄기. 희망이 아주 가끔씩 찾아오는 자식의 작은 손길입니다. 그 한 번의 용돈이, 그 한 번의 전화가 부모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아줍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72세 김연희 씨는 늘 말없이 살아온 분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5년 혼자 자취방에서 연금 89만 원으로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자식 셋을 다 키웠지만 모두 서울에 살며 거의 오지 않습니다. 처음 몇 년은 생일마다 전화를 기다렸고 설에는 작은 떡이라도 들고 와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부터는 문자도 끊겼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둘째 아들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말없이 봉투를 하나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날씨도 추운데 따뜻한 거 하나 사요. 연희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혼자 이불 속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30만 원이 들어있는 그 봉투는 돈이 아니라 기억이었고 사랑이었고 회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매일 기다리진 않기로, 대신 그때의 따뜻함을 오래 간직하기로, 그리고 가끔 아들의 연락이 오면 기뻐하고 오지 않으면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지금 그녀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매일을 바쁘게 보냅니다. 텃밭에서 수확한 상추로 혼밥을 차려 먹고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습니다. 그리고 가끔 오는 아들의 전화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잘 지내. 내 걱정하지 마.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아도 아주 가끔 오는 그 손길 하나가 부모를 다시 살아가게 합니다. 그게 노년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끈입니다. 매일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번의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번이 부모의 인생 전체를 지켜주는 마지막 효도입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세 번째는 바로 많지 않더라도 혼자 살기에도 충분한 각종 예금 및 연금입니다. 가장 잔인한 노후는 돈이 없다는 사실보다 매달 돈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잔고를 확인하고 병원비가 생기면 전기요금을 미루고 명절이 다가오면 자식들에게 빈손일까 조마조마해지는 삶. 이 모든 불안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서 생깁니다. 한 달에 70만 원이든 90만 원이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은 노년의 생명줄입니다. 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누군가는 매일 마트를 가고 누군가는 반찬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돌아섭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많은 돈이 아닙니다. 꾸준한 돈입니다. 돈은 사람보다 정직합니다. 약속한 날이면 빠짐없이 입금되고 무슨 말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상황 따라 변하지만 연금은 조건만 맞으면 평생 나옵니다. 그래서 연금은 노인의 진짜 효자입니다. 많지는 않아도 혼자 살기엔 충분한 금액이 중요합니다. 그 기준은 월세 없이 식비, 공과금, 약값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대단한 수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이 있으면 최소한 사람에게 굽신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존심을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쓸 돈이 없으면 사람도 건강도 관계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쓸 수 있는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선택의 자유가 생깁니다. 혼밥도 당당하게 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물건을 살 때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유가 바로 노년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힘입니다. 경기 양평에 사는 74세 오경희 씨는 퇴직 후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의지하는 수입은 국민연금 62만 원,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 자동 이체되는 적금의 이자 3만 원이 전부입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녀는 이 돈으로 아주 단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골이라 월세가 없고 식사는 대부분 직접 해먹으며 매주 장터에서 1만 원어치 장을 보면 3일은 충분히 버팁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이 매달 들어온다는 안정감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갑작스레 수술을 받게 되었고 오 씨는 병원비 일부를 선뜻 내주었습니다. 친구는 눈물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도 여유 없잖아. 그때 오 씨가 한 말은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녀는 연금을 받은 날 가장 먼저 자신의 통장에 5만 원을 옮깁니다. 언제 쓸지는 몰라도 나를 위해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야. 그 습관 하나가 오 씨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매달 수입이 있다는 건 단순히 생활비의 개념이 아니라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주도권입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남편도 자식도 없지만 나를 지켜주는 건 매달 들어오는 이 작은 연금이에요. 이 돈이 나를 외롭지 않게 해요. 많이 벌지 않아도 됩니다. 많이 갖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 그 작지만 꾸준한 수입이야말로 노년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재산이 아니라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기본 수입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당신의 남은 삶을 보호합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네 번째는 바로 단절보다 차단을 선택하는 판단력입니다. 사람 때문에 망가진 인생은 많아도 사람을 끊어서 망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은 마지막까지 혹시라도라는 마음으로 상처 주는 사람을 품고 살아갑니다. 모욕을 주고 이용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두고도 그래도 인연인데라며 끊지 못합니다. 그 인연이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아무 말 없이 무시하는 자식, 부탁할 때만 연락 오는 지인, 만날 때마다 길을 꺾는 친척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참고 유지하는 건 미덕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삶을 불행으로 끌고 가는 독입니다. 단절은 감정의 폭발이고 그 뒤엔 후회가 남습니다. 하지만 차단은 이성의 판단이며 그 끝엔 평온이 남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있음이 분명할 때 그 관계를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혼자 되기 싫어라며 독한 사람 곁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나를 망가뜨리는 사람과 억지로 함께 있는 삶입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다 인생 전체가 쓰레기통처럼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없어지면 삶이 평온해지리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남이 아닌 나 자신을 기준으로 관계를 선별하고 불편한 사람은 과감히 차단해야 합니다. 문자에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모임에서 빠져도 단톡방에서 나와도 됩니다. 나를 무시하고 불편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느라 내 삶이 무너지는 건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인천 부평에 사는 70세 안상자 씨는 동생과의 관계로 수십 년간 고통받아 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내가 언니니까 참아라는 말을 들어왔고 성인이 된 후에도 경제적으로 늘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닌 당연하다는 태도와 무시였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남편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동생은 조문은커녕 장례 비용 이야기를 꺼내며 돈 문제를 운운했습니다. 그날 밤 상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녀는 동생 번호를 차단했고 가족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르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잔소리도 눈치도 모욕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녀는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글쓰기 수업을 듣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들과 손뜨개를 배우며 시간을 보냅니다. 예전보다 외부 연락은 줄었지만 마음의 평온은 확연히 커졌습니다. 상자 씨는 말합니다. 내가 누굴 자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지키기로 한 거예요. 내 인생 이제부터라도 편하게 살고 싶어서요. 단절은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차단은 삶을 지켜줍니다. 불편한 사람을 멀리하는 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망설이지 마십시오. 더는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조용히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그것이 노년을 지켜주는 판단력입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다섯 번째는 바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생활 리듬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신의 리듬이 아닌 남의 필요에 맞춰 하루를 조각냅니다. 자식의 부탁에 아침이 깨지고 친구의 전화 한 통에 하루 계획이 틀어지고 동네 사람의 수다에 점심시간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문제는 그렇게 맞춰주다 보면 내 삶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삶은 결국 지쳐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 약속을 지키고 하고 싶지도 않은 말을 억지로 듣고 피곤한데도 억지로 나가야 하는 일상. 이런 삶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없고 남의 일정으로 움직이는 기계만 남습니다. 노년의 자유는 더 이상 바쁘게 움직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내가 원할 때 움직이고 내가 원할 때 멈출 수 있는 삶입니다. 아침에 눈 떠서 내가 먹고 싶은 걸 준비하고 내가 걷고 싶은 길을 천천히 걸으며 내가 쉬고 싶을 때 소파에 기대는 것. 이 단순한 리듬이 노년의 삶을 가장 품위 있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생활 리듬이 한번 흐트러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며 하루가 흐릿하게 시작되면 그 흐릿함은 전신으로 번져 우울과 무기력, 질병으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일정한 리듬은 노인의 몸과 마음을 지탱하는 유일한 중심축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누가 연락을 하든 약속이 있든 없든 나의 리듬을 고수하는 것. 그게 삶의 품격입니다.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노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5세 장명자 씨는 과거 지인들과 약속이라면 무조건 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간 많으시잖아요. 같이 좀 가줘요. 점심이라도 먹어요 라는 말에 매번 끌려다니며 그녀의 하루는 남의 부탁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수치가 위험 수준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끊임없는 스트레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내 하루를 다른 사람에게 내맡기고 있었을까? 그날 이후 장 씨는 일정을 싹 정리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 스트레칭, 7시에 죽 한 그릇, 8시에 산책, 11시 점심 준비. 오후엔 1시간 독서와 30분 낮잠, 저녁 6시 이후엔 TV 한 편만 보고 밤 10시에 취침. 이 단순한 일정을 한 달간 유지한 결과 수면은 깊어졌고 혈압은 떨어졌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요즘 왜 안 보이냐며 연락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내 일정이 먼저예요. 내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지금 그녀는 스스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끌려가지 않으니 비로소 내가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남이 짜준 일정표에 끌려다니는 인생은 노예입니다. 하지만 내가 짠 생활 리듬대로 사는 인생은 주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하루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젠 남이 아닌 나를 중심에 놓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식입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6번째는 바로 피해의식에 빠지지 않는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노인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은 신체가 아닙니다. 자존감입니다. 세상은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자식은 돈만 쓰는 존재로 여기며 주변은 민폐 덩어리 취급을 합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노년은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 썩어갑니다. 내가 젊었을 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없었으면 너도 없었어. 나는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돼? 이런 말은 자존감이 아니라 무너진 자존감이 뿜어내는 도끼입니다. 피해의식에 빠진 사람은 모든 말을 곱게 듣지 못하고 모든 상황을 의심하며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맙니다. 자식들이 날 안 찾는다는 말이 어느새 쟤네는 날 버렸다가 되고 친구가 바빠서 못 본다는 게 나를 무시해서 안 오는 거다로 변합니다. 그렇게 피해의식은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고 자신조차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누가 불러주지 않아도 당당히 외출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칭찬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게 바로 노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자존감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당당합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며 모든 것을 세상의 탓으로 돌립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살아있으면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노년을 지키는 가장 깊은 힘은 바로 이 자기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경남 창녕에 사는 76세 김순복 씨는 몇 년 전 자식 셋 모두에게 실망하고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연락 두절, 둘째는 이민 후 매년 문자 한 통, 막내는 취직하고 난 뒤 어머니의 존재를 잊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도 필요 없는 존재야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내 인생이 나를 버리기 전까지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 말이 뇌리를 때렸습니다. 그날 밤 순복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다음 날부터 그녀는 하루 30분씩 동네 공원을 돌기 시작했고 몇 주 뒤엔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실버 요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 없이 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나둘 친구가 생겼고 대화가 생겼고 웃음이 생겼습니다. 지금의 그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식에게 연락이 오지 않아도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믿고 있으니까 괜찮아. 건강한 자존감은 노년을 지켜주는 마지막 남은 힘입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나를 끝까지 지켜내는 진짜 무기입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에도 말하십시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 믿음 하나면 누구도 당신 삶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 착각이었습니다. 병원만 가까우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어디 아프면 금방 갈 수 있고 의사 한 명쯤 알고 있으면 든든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살아보니 병원은 한 달에 한 번 가지만 매일 마주치는 건 불편한 길, 끼니 걱정, 집 밖에 나가도 갈 곳 없는 현실이 가장 불편했습니다. 약보다 밥이 먼저였고 진료보다 사람이 먼저였고 의사보다 동네가 먼저였습니다. 이젠 깨달아야 합니다. 은퇴 후 진짜 필요한 건 병원보다 살 수 있는 환경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에 집 고를 때 병원보다 이곳이 먼저입니다를 주제로 진짜 후회 없는 집 선택 기준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은퇴 후에 살기 좋은 첫 번째 지역은 평지에 있는 동네입니다. 은퇴 후 좋은 집을 고른다며 조망 좋고 경치 좋은 언덕배기 마을, 산자락 아래 단독주택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삶은 풍경이 아니라 발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아침에 우유 하나 사러 가기도 힘든 오르막, 버스 정류장까지 한숨부터 나오는 언덕. 그런 곳에 살면 결국 밖에 나가는 걸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안 나가다 보면 사람을 안 만나게 되고 말수 줄고 몸은 굳고 마음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의사보다 위험한 건 계단이고 병보다 더 무서운 건 언덕입니다. 관절이 안 좋고 무릎에 힘 빠지는 시기에 경사 심한 곳에서 사는 건 고통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고령자 낙상 사고의 58%가 경사진 지역의 이동 중 발생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언덕 위 단독주택, 툭하면 미끄러지는 골목. 이런 곳은 보기엔 멋져도 사는 순간 움직일 자유를 잃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김 씨는 은퇴 후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며 양평의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마당도 넓고 공기도 맑았지만 문제는 그 길이었습니다. 장 보러 나가려면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언덕을 내려가야 했고 집으로 돌아올 땐 다시 그 언덕을 올라야 했습니다. 처음엔 운동이라 생각했지만 석 달 뒤부터 무릎이 붓기 시작했고 오른쪽 다리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반월상 연골이 손상됐다는 진단이 나왔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계속 언덕길 걸으셨죠? 고령자의 관절은 마찰에 민감해 계단이나 오르막길 반복은 치명적입니다. 김 씨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했지만 결국 혼자 외출하는 일이 두려워졌고 외출이 줄자 사람 만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집이 고립의 공간이 될 줄 몰랐습니다라는 그의 말은 씁쓸함 그 자체였습니다. 고민 끝에 김 씨는 다시 도심으로 이사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지에 있는 아파트, 버스 정류장까지 2분 거리, 주변엔 다 평탄한 인도가 이어진 동네였습니다. 이사 후 아침마다 걷기 시작했고 관절 통증도 서서히 줄어들었으며 이전보다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집에서 마트, 병원, 공원까지 모두 평지로 연결돼 있으니 내가 다시 움직이는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집은 멋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몸으로 고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그 전망 보러 가는 길이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삶이 아닙니다. 병원 가까운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에 갈 수 있는 몸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지켜주는 조건은 경사가 없는 동네, 계단 없는 길, 평탄한 보도입니다. 은퇴 후 집을 고를 땐 반드시 직접 걸어보셔야 합니다. 사진은 속입니다. 지도도 모릅니다. 당신의 무릎은 정직합니다. 한 바퀴만 돌아보면 그 집이 당신의 다리를 배려하는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래 살 집이라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땅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노후를 버틸 수 있는 땅값입니다. 은퇴 후에 살기 좋은 두 번째 지역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동네입니다. 차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가는 동네, 정류장까지 언덕을 올라야 하는 동네, 버스는 하루에 몇 대 안 다니고, 지하철은 두 정거장 건너 있어 택시 없인 움직일 수 없는 곳. 겉보기엔 조용하고 살기 좋아 보여도 이런 곳에서 은퇴 후 몇 달 살아보면 절망감이 몰려옵니다. 어디 가기도 힘들고 누구 만나기도 어렵고 결국 점점 집 안에 갇히게 됩니다. 차가 없으면 불편한 게 아니라 고립된 삶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몸이 불편해질수록 운전은 위험하고 나이 들수록 면허 반납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면 차를 놓는 순간 삶의 반경이 집 앞 슈퍼로 줄어듭니다. 병원, 마트, 도서관, 지인집 모두 멀게만 느껴지고 나가려다 포기하고 만나려다 포기하고 결국 움직임 자체를 멈추게 됩니다. 실제로 고령자의 외로움과 우울증은 사회적 단절보다 이동의 단절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외출 횟수가 줄고 타인과의 접촉이 줄어들면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걷게 됩니다. 아무리 걷기 운동이 좋다지만 그 끝에 정류장이 없다면 결국 다리도 마음도 무너지게 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살던 이 씨는 은퇴 후 조용하고 공기 맑은 충청도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동네 어르신들의 훈훈한 인사까지. 그러나 문제는 3개월 뒤부터 터졌습니다. 치과 진료 예약을 하려고 했지만 읍내까지 가는 버스가 하루 4번뿐이었고 그마저도 배차 간격이 길어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버스를 놓치면 반나절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택시라도 타지 생각했지만 전화해도 30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일상이 반복되자 그는 서서히 외출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운동량은 줄고 혈압이 오르고 사람 만나는 횟수는 0에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아침에 갑자기 현기증으로 쓰러졌고 이웃이 발견해 119를 불러 겨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 결국 그는 서울로 돌아와 버스 정류장까지 2분 거리, 지하철역까지 10분 거리인 동네의 아파트 1층에 월세를 얻어 이사했습니다. 이후로 병원, 마트, 친구 집 모두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고 무엇보다 자주 움직이게 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나는 차를 잃은 게 아니라 세상을 되찾았다는 그의 말은 절반의 농담이었지만 절반은 진심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은 노년의 다리 그 자체입니다. 단지 이동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병원을 가고 삶을 계속 이어가게 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차가 없어서 불편한 동네는 시간이 흐를수록 무덤처럼 느껴집니다. 오히려 버스가 자주 다니고 지하철역이 가까운 동네가 은퇴자에게는 자유를 보장해주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은퇴 후 집을 고를 땐 지하철 노선도부터 보십시오. 버스 노선표를 확인하고 정류장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걸어보십시오. 차가 없을수록 발보다 더 중요한 건 탈 수 있는 교통입니다. 당신이 바깥 세상과 끊기지 않게 해주는 고리, 그게 바로 병원보다 먼저 챙겨야 할 조건입니다. 내 몸이 다닐 수 있는 동네여야 내 삶도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살기 좋은 3번째 지역은 시장이나 대형마트가 가까운 동네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집을 고를 때 병원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병원보다 더 자주 찾게 되는 곳은 바로 먹을거리를 살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약은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되지만 끼니는 하루 3번. 병이 들어 병원을 찾기 전부터 식재료가 떨어질 때마다 움직여야 하는 곳이 바로 시장이나 마트입니다. 장 보러 나가기 위해 버스를 갈아타야 하고 언덕을 올라야 한다면 아무리 공기 좋고 한적한 곳이라도 그곳은 곧 고립이고 불편함 그 자체입니다. 반대로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안에 시장이나 대형마트가 있다면 그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노후를 지탱하는 생존 기반입니다. 실제로 노인 건강이 가장 빠른 붕괴 신호는 영양 결핍과 식사 포기입니다. 귀찮아서 힘들어서 갈 수 없어서 밥을 거르고 하루에 한 끼로 줄고 그렇게 힘이 빠지고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서도 1인 가구 노인의 40% 이상이 마트나 시장 접근이 어려워질수록 식사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건 병이 아니라 먹을 수 없게 되는 환경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조 씨는 은퇴 후 자연과 함께 살겠다며 강원도 농가주택을 샀습니다. 앞마당엔 꽃이 피고 뒤엔 산이 있었지만 정작 문제는 매일의 식사였습니다. 장을 보려면 읍내까지 40분을 차 타고 나가야 했고 귀찮아서 라면 통조림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함 정도였지만 석 달이 지나자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배가 자주 아프고 식욕이 뚝 끊겼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영양 불균형과 스트레스성 위염 진단을 내렸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연세엔 끼니 거르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입니다. 그 말을 들은 조 씨는 다시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이번엔 집 앞에 대형마트가 있는 오래된 연립주택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낡은 계단이 거슬렸지만 이제는 하루 한 번씩 나가 마트를 둘러보고 반찬 재료를 고르고 계산대 앞에서 직원과 주고받는 짧은 인사가 하루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조 씨는 말합니다. 혼자 살아도 마트 하나 가까이 있으니 덜 외롭고 덜 불안합니다. 병원보다 이게 먼저였어요. 마트나 시장이 가까운 삶은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접 장을 보고 직접 밥을 차리고 직접 식사를 챙길 수 있는 자립의 조건입니다. 병원은 몸이 아플 때 갑니다. 하지만 장 보는 곳은 오늘도 가야 하고 내일도 가야 합니다. 병원은 치료의 장소지만 마트는 예방의 장소입니다. 은퇴 후 집을 고를 땐 병원보다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마트까지 몇 분 걸리나요? 이 질문 하나로 노후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아프지 않으려면 잘 먹어야 하고 잘 먹으려면 직접 살 수 있어야 하며 직접 살 수 있으려면 가까워야 합니다. 당신이 살아갈 집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병원이 아니라 장을 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자서도 잘 사는 집입니다. 은퇴 후에 살기 좋은 네 번째 지역은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있는 동네입니다. 병원 옆에 살아도 몸이 굳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병은 움직이지 않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 TV를 보다 보면 다리는 서서히 약해지고 관절은 굳고 혈액순환은 막히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이 모든 걸 막는 최고의 약이 바로 매일 걷는 산책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집 고를 때 공원은 뒷전입니다. 그게 노년 건강을 망치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공원이 있다는 건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라 매일 걸을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공원은 운동이 되는 길이고 무료한 하루의 루틴이고 이웃을 만나는 연결 통로입니다. 특히 자연 속을 걷는 활동은 뇌의 세로토닌을 증가시켜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게 다수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뇌가 활발해지면 인지 기능이 유지되고 치매 위험도 줄어들며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집 앞에 공원이 없다면 매일 걷겠다는 의지는 작심삼일도 못 갑니다. 날씨 탓, 무릎 탓하며 점점 안 나가게 되고 그렇게 하루 이틀 앉아 있다 보면 몸은 점점 말라가고 마음은 지쳐가며 결국 움직이지 않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윤 씨는 은퇴 후 몸도 무겁고 기분도 가라앉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에선 혈압도 있고 우울 증세도 보인다고 했지만 약보다는 일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연히 친구가 집 앞에 공원 생겼더라는 말을 해주었고 그날부터 하루 30분씩 걸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나갔지만 한 달 뒤부터는 걷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운동기구 몇 번 만지고 벤치에 앉아 노인들 얘기 듣다 보면 시간은 훌쩍 갔고
혈압도 내려가고 밤잠도 늘었습니다. 윤 씨는 말합니다. 나한텐 병원이 아니라 벚꽃 핀 공원이 약이었어요. 그 이후 윤 씨는 이사할 때 가장 먼저 공원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트야 멀면 택배라도 시키지만 공원은 없으면 끝이거든요. 그가 사는 동네는 작지만 공원까지 걸어서 3분 길게 이어진 산책로와 벤치, 아침마다 웃으며 인사하는 사람들 덕분에 윤 씨는 몸도 마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집은 편안한 잠자리만 있으면 된다는 건 젊을 때 얘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몸을 일으켜 세우는 시간이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가까운 공원입니다. 단순히 나무 몇 그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걸을 수 있는 동선이 삶을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퇴 후 집을 고를 땐 창문 밖 전망보다 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가까운 거리에 공원이 있다는 건 매일 나를 돌볼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공원은 운동장이 아니라 노년을 되살리는 병원입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동네에 살아야 평생 병원에 드나드는 삶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결국 두 발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살기 좋은 5번째 지역은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처럼 무료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가까운 동네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미칩니다. TV만 보고 밥만 먹고 잠만 자는 생활이 반복되면 몸보다 먼저 정신이 먼저 나가떨어집니다. 특히 은퇴 후 시간은 많아지는데 그 시간을 채울 데가 없으면 결국 무료함이라는 독이 천천히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우울감은 쌓이고 자존감은 무너지고 결국 밖에 나가는 것조차 귀찮아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 악순환을 끊는 공간이 바로 도서관, 주민센터, 작은 문화공간입니다. 돈 안 들고 들어갈 수 있고 눈치 안 보고 앉아 있을 수 있으며 누구 하나 쫓아내지 않는 그런 장소. 누군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이런 공간 하나가 노후의 생명줄이 됩니다. 단지 책을 읽는 곳이 아니라 집 밖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심리적 피난처이자 정서적 회복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노인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망이 약한 노인일수록 공공공간 접근성이 삶의 만족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친구는 없어도 괜찮지만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 하나 없으면 삶이 고립된다는 뜻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최 씨는 68세 공무원으로 정년퇴직 후 한동안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이제 좀 쉬자 싶었지만 2달째 되자 기분이 가라앉고 무기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도 모두 바쁘다 했고 갈 곳이 없으니 점점 침대 위에서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 들렀고 조용한 열람실에 앉아 신문을 한 장씩 넘기며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숨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 도서관은 집에서 도보 4분 거리. 오전엔 조용히 책을 읽고 오후엔 주민센터 문화강좌에서 요가 수업을 들으며 하루에 2번은 꼭 바깥에 나가게 됐습니다. 사람들과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옆에 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그 후 최 씨는 건강도 회복되고 불면증도 사라졌으며 무엇보다 하루를 기다리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최 씨는 말합니다. 병원은 나중 일이고 나한테 당장 필요한 건 앉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찾고 나서야 다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은퇴 후 집을 고를 땐 공원 있나? 병원 가까운가? 만 보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 매일 무료할 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이 동네에 있나? 집은 잠자는 곳이고 식당은 먹는 곳이지만 도서관과 주민센터는 살아있는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좋은 집의 조건, 마지막 퍼즐은 공짜로 쉴 수 있는 제3의 공간이 있느냐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디서 보내야 할지 고민되는 삶과 이따 도서관 갈까? 가 있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당신의 노후는 앉을 수 있는 의자 하나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살기 좋은 6번째 지역은 혼자서도 밥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식당이 가까운 동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 공원, 마트만 따지며 이사하지만 정작 매일 3번 찾아야 하는 진짜 생존 조건은 식당입니다. 나이 들수록 입맛은 까다로워지고 손목은 약해지고 허리는 펴지질 않습니다. 그 상태로 부엌에서 재료 손질하고 밥 짓고 설거지까지 한다는 건 말이 좋아 식사지, 현실에선 노동입니다.
결국 끼니마다 귀찮다, 좀 이따 하자는 말만 되풀이하다 하루 한 끼, 그것도 대충 먹는 생활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그게 반복되면 병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영양은 불균형해지고 면역력은 급속히 무너지고 체력은 바닥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백반집, 국밥집, 분식집이라도 하나 가까이 있다는 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존의 끈 하나를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식당은 밥을 먹는 곳이 아니라 노후를 지키는 숨구멍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노인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식사 준비가 부담된다고 답했으며 3명 중 1명은 끼니를 자주 거른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혼자 해먹기 귀찮아서입니다. 이처럼 밥 차리는 게 부담되면 결국 건강을 포기하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사는 유 씨는 은퇴 후 자녀와 떨어져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열심히 반찬도 만들고 국도 끓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요리가 피로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가 재발하면서 싱크대 앞에 서는 일조차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밥을 차리는 게 아니라 고통을 참고 견디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던 중 집에서 3분 거리에 있는 백반집을 우연히 찾게 되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고등어 한 토막.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따뜻한 밥 한 공기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이후 유 씨는 매일 점심은 백반집, 저녁은 도시락 가게를 이용하며 하루 3끼를 놓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웃보다 식당 주인이 더 반갑다는 농담도 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요즘 얼굴 안 보이시네요? 라고 한마디 건넬 때 그는 자신이 아직 누군가의 시야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지금 유 씨는 식당 밀집 지역으로 이사해 살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식점, 가정식 백반집, 반찬가게, 도시락 전문점이 몰려있는 골목이 그의 동네입니다. 덕분에 그는 하루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밥상 앞에서 허리를 굽히지도 않으며 밥을 걱정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 집을 고를 땐 반드시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처에 식당 있나요? 백화점, 대형마트, 커피숍보다 더 중요한 건 혼자 가도 편하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식당입니다. 그 한 그릇이 당신의 체력을 지켜주고 마음을 달래주고 때론 관계의 끈이 되기도 합니다. 늙어서까지 몇 끼 눈치 보며 힘겹게 밥 차리는 삶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병원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곳은 식당입니다. 식당이 곧 밥이고 밥이 곧 삶입니다. 오늘도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동네에서 당신은 당당하고 건강한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내일도 좋은 영상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고 일어나도 왜 일이 더 피곤하지? 나도야 손가락도 욱신거리고 눈도 안 보여 죽겠어. 이거 나이 탓이지 뭐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그냥 나이 탓이라고요? 아닙니다. 사실은 스스로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습관 폭탄이 매일같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여긴 행동 하나하나가 내 몸을 조금씩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듣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몸을 망치는 첫 번째 나쁜 습관은 매일 비슷한 반찬만 먹는 습관입니다. 한 끼라도 만들기 쉽고 익숙한 반찬을 자주 먹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김치, 멸치볶음, 달걀 부침만 돌아가며 먹는 식단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철저하게 결핍시키는 단조로운 공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영양소 흡수가 더뎌지기 때문에 식단의 다양성이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런데도 습관처럼 반복되는 반찬은 몸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건강을 갉아먹는 요인이 됩니다. 똑같은 식단을 계속 먹으면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섭취가 불균형해지면서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결국 감기 하나에도 쉽게 쓰러지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으며 병원 침대와 친구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줄어들기 쉬운데 단백질을 고루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해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한 반복되는 식단은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뇌는 다양한 영양소로 자극받아 활력을 유지하는데 늘 똑같은 음식을 섭취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기억력 저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입맛이 없다는 말 속에는 실은 몸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숨은 메시지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입은 즐겁지 않고 뇌는 지루해하며 건강은 뒤로 물러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양한 반찬을 준비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에 단 몇 가지 재료만 바꿔도 식단에 변화가 생기고 건강은 금세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고기 대신 생선, 시금치 대신 브로콜리, 두부 대신 콩 등을 번갈아 사용하면 간단하게 영양소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반찬은 입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작은 기적입니다. 충청도 청주에 사는 75세의 김모 할머니는 10년째 아침에는 달걀 프라이, 점심엔 멸치볶음, 저녁엔 묵은지찌개만 먹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만들기 쉽고 입맛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의사가 선생님, 식단을 바꾸지 않으면 뼈가 먼저 바뀝니다라고 말하자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며칠은 고집을 부리다가 우연히 집에 온 손녀가 할머니, 반찬이 타임캡슐 같아라고 하자 그제야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 후 반찬책을 사서 매주 새로운 재료를 도전했고 지금은 오히려 식사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내 입맛이 이렇게 바보였는지 이제야 알았지 뭐냐라며 웃으시는 할머니는 요즘엔 동네 어르신들에게 반찬 바꾸기 전도사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단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새로운 생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매일 보던 반찬만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그 식단의 색깔 하나, 재료 하나를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그렇게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늙어 몸을 망치는 두 번째 나쁜 습관은 냉장고 음식을 오래 보관해두는 습관입니다. 냉장고는 현대인의 편리한 저장고이자 어르신들에겐 먹다 남은 것들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오래 보관해두고 날짜도 모른 채 꺼내 먹는 습관은 건강을 위협하는 냉동폭탄을 입에 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냉장고가 아무리 차가워도 시간이 지나면 음식은 변질되며 세균은 조용히 자라고 그 결과 위장과 장은 고스란히 공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젊은 시절엔 끄떡없던 음식도 노년기엔 바로 탈이 날 수 있습니다. 묵은 음식 속에 산화된 지방, 늘어진 단백질, 발효된 양념은 모두 위장의 미세폭탄처럼 작용합니다. 한번 탈이 나면 설사, 복통, 심한 경우 입원까지 이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오래된 음식을 아깝다는 이유로 먹는 습관은 단지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자칫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식중독, 장염, 심한 경우 세균 감염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병원 응급실에서 흔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냄새 안 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한 음식은 꼭 냄새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냉장고 안은 정기적으로 비우고 음식에는 라벨을 붙여 보관 날짜를 체크하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3일 이상 된 국, 5일 이상 지난 나물, 열을 넘은 반찬통은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챙기는 길입니다. 냉장고는 저장고이지 음식 무덤이 아닙니다. 잊혀진 음식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식재료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78세의 오모 할아버지는 자칭 냉장고의 고수였습니다. 먹다 남은 반찬은 날짜 상관없이 싸매어 보관하고 냉동실엔 수년된 생선까지 있었습니다. 하루는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더니 복통에 식은 땀까지 흘러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원인을 묻자 예전에 담근 깍두기가 있어서 그냥 먹었는데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할아버지, 그건 깍두기가 아니라 생물학 실험입니다라고 말하며 진지하게 경고했고 할아버지는 그제야 웃으며 먹는 게 공부가 되다니 참 신기해이라고 했답니다. 퇴원 후 가족들과 냉장고를 대청소하고 오래된 음식은 모두 버렸고 지금은 메모지를 붙여 먹을 수 있는 날짜까지 체크하며 꼼꼼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녀가 냉장고를 열자 할아버지, 여긴 이제 백화점 진열장이네라며 웃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냉장고를 믿고 무심코 오래된 음식을 꺼내 먹는 습관은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이건 언제 넣었더라?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이미 버려야 할 때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신선한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냉장고 속을 확인해 보는 것,
그것이 건강한 내일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늙어 몸을 망치는 세 번째 나쁜 습관은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어딨냐는 말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일종의 인사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매우 위험한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통증은 단순한 노화의 징후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비상사이렌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방치한다는 것은 소방벨이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작은 통증이 언제 어떻게 커다란 병으로 바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리는 걸 그냥 관절 나이 탓이겠지 하며 참고 걷다 보면 연골이 점점 닳고 결국엔 인공관절 수술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허리가 뻐근한 걸 오늘 좀 무리했나라고 넘기면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신경을 눌러 다리에 마비 증상까지 올 수 있습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프다는 건 지금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외침입니다. 더 큰 문제는 통증을 무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 회복도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신체는 회복력이 떨어져 있어서 한 번의 치료 시기를 놓치면 몇 배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심장, 폐, 신장, 췌장 등 장기에서 발생하는 통증은 초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의 통증은 경고가 아니라 최후 통첩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통증의 위치가 애매하거나 자주 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깨가 아프다가 배가 불편하고 무릎이 시리다가 손끝이 저리는 등 증상이 일정하지 않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큰 병을 키우는 셈입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병원 가면 또 검사하고 돈 나가니까 하며 병원을 기피합니다. 그러나 작은 통증일수록 치료는 간단하고 비용도 적습니다. 방치하면 고통은 배가 되고 병원비는 카드값처럼 쌓이게 됩니다. 또한 노인성 통증은 우울감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성 통증은 기분을 가라앉히고 활력을 떨어뜨리며 외출을 꺼리게 만듭니다. 활동량이 줄면 체력도 떨어지고 이로 인해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일상은 무기력해지고 심리적인 고립감까지 겹치며 삶의 질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통증을 기록하고 원인을 추적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본 중 기본입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며 더 이상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 아닌 시대입니다. 대구에 사는 76세의 양모 할아버지는 허리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지만 누워있으면 낫겠지 하며 파스를 붙이고 참기만 했습니다. 파스 붙이는 실력은 거의 한의사급이었고 가족들에게는 내 허리랑 파스는 영혼의 짝이야 라고 농담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걷기도 힘들어졌고 병원을 찾았을 땐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진행되어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당황한 양 할아버지는 결국 수술대에 올랐고 재활치료까지 몇 달을 병원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간호사에게 나 이러다 파스 회사 광고 모델 되는 거 아니요? 라고 농담을 하며 병실에서 웃음을 안겼습니다. 퇴원 후 양 할아버지는 통증을 절대 무시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동네 노인정에서 건강상담 코너를 맡아 아프면 참지 말고 말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증은 무시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시할수록 더 크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작은 통증이든 어쩌다 나타난 증상이든 노년기에 느끼는 모든 통증은 몸의 경고입니다. 오늘도 아픈 곳이 있다면 괜찮겠지라는 말 대신 왜 아플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건강한 삶은 몸의 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늙어 몸을 망치는 네 번째 나쁜 습관은 전자기기를 머리맡에 두는 습관입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사진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손자와 영상통화도 하니 너무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만지고 머리맡에 충전기까지 꽂아둔 채로 자는 이 습관은 조용히 건강을 갉아먹는 수면 파괴 공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전자기기의 위치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전자기기에서는 낮은 수준의 전자파가 지속적으로 방출됩니다. 물론 이 전자파가 당장 몸에 큰 해를 주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머리맡에 두고 오랜 시간 노출되면 뇌파에 영향을 주고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수면 중 뇌는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면역 시스템을 회복하는데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미세한 빛과 전자파는 이 중요한 작업을 방해하게 됩니다. 빛과 소리에 민감한 노년기의 수면 구조는 아주 섬세합니다. 스마트폰 알림음, 충전기의 불빛, 은은한 진동까지 모두 뇌를 자극하여 깊은 수면을 방해하며 이로 인해 자주 깨고 피로가 누적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몸은 회복되지 않고 치매나 우울증 같은 정신적 질환의 위험성도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전자기기를 머리맡에 두면 습관적으로 자다가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불면증이 점점 심해지고 낮엔 졸리고 멍한 상태가 이어지며 결국 일상 리듬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뇌는 만성 피로 상태에 빠지고 판단력과 집중력까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뇌 전체가 피곤해지는 셈입니다. 전자파 외에도 스마트폰은 심리적 중독을 유발합니다. 자려고 누웠다가도 누가 문자는 안 했나? 새 영상 올라왔나? 하며 습관적으로 화면을 켜게 됩니다. 이 반복은 뇌를 쉬게 하지 않고 수면 전 자율신경계를 흥분 상태로 만들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결국 휴식이 되어야 할 밤이 오히려 신경전쟁의 장이 되어버립니다. 전자기기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기 전 최소 30분 전에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고 충전은 침대에서 최소 2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하며 알림을 모두 꺼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책 한 권 혹은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습관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1세의 정모 할아버지는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보고 바둑 영상도 보고 마지막엔 날씨 확인까지 하는 게 루틴이었습니다. 충전기도 머리맡에 딱 붙여두고 자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밤마다 잠이 깨어 화장실도 자주 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두통이 따라왔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내 나이엔 다 그렇지라며 웃어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손자가 놀러와서 침대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거의 뇌랑 같이 자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피식 웃고는 그날 밤 스마트폰을 책상 위로 옮기고 잤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처음으로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기계랑 동침했나 보내라며 웃던 정. 할아버지는 그 뒤로 자기 전엔 아예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잡니다. 지금 당신의 머리맡에 있는 전자기기 하나가 건강을 갉아먹고 있다면 오늘부터 거리두기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맡은 휴식의 공간이지 알림과 전자파의 전쟁터가 되어선 안 됩니다. 숙면은 약이 되고 전자파는 방해꾼이 됩니다. 수면의 질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그 스마트폰과 이별하는 밤입니다. 늙어 몸을 망치는 5번째 나쁜 습관은 의사 말보다 이웃 말만 믿는 습관입니다. 병원을 다녀온 뒤 근데 이거 정말 약 먹어야 하는 거야? 라며 이웃집 할머니에게 묻고 건강정보를 텔레비전보다 앞집 아주머니가 더 잘 안다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건강을 도박판에 올려놓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전문가의 지시보다 근거 없는 소문이나 민간요법을 우선시하는 순간 건강은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이웃의 경험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원인과 체질, 병의 경과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김씨 아줌마는 그 약 먹고 살쪘다더라. 그 병은 병원 가면 더 안 좋다더라. 같은 말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느새 내 건강을 남의 입에 맡기고 있는 꼴이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약을 끊고 검사를 미루고 치료를 포기하게 되면 결과는 끔찍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만성질환이 많고 복용하는 약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이웃의 말을 듣고 약을 반으로 줄이거나 멋대로 끊으면 약효가 떨어지고 부작용이 생기며 오히려 병을 더 키우게 됩니다. 약을 제대로 안 먹었다가 병이 악화되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에 좋다더라는 민간요법에 혹해 각종 즙, 알약, 건강식품을 마구 섭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중복 섭취하면 간과 신장에 큰 무리를 주며
기존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독성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웃의 조언이 때론 병보다 더 독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수년간의 공부, 수많은 임상 경험이 축적된 조언입니다. 반면 이웃의 말은 경험담이나 감정에 의존한 주관적 판단일 뿐입니다. 내 몸을 위해서라면 감이 아닌 근거, 경험이 아닌 진단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누가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의사가 그렇게 말했더라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광주에 사는 74세의 박모 할머니는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웃 아주머니가 그 약 먹으면 다리 붓는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해라는 말을 하자 겁이 나서 약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들레즙과 명이나물로 혈압을 낮춘다는 민간요법을 따라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몸이 가벼운 느낌도 들고 기분도 좋았지만 얼마 후 현기증과 두통이 심해졌고 결국 집에서 쓰러져 119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약만 드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때서야 박 할머니는 내가 아주머니 말은 들으면서 왜 의사 말은 흘려들었을까 하며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후 박 할머니는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며 건강 프로그램을 메모장에 받아 적는 습관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이제 나는 의사. 말만 믿는 똑똑한 환자야 이웃 말은 이제 귓등으로만 들어. 라며 웃으며 말한다고 합니다. 손녀는 그런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 이제 약국 모델해도 되겠어요? 라고 말해 식구들이 웃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내 건강은 내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전문가의 조언을 신뢰하는 자세가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건강 문제는 병원에서 묻고 처방은 의사에게 듣고 조언은 전문가에게 받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내 몸은 남의 입이 아닌 내 결정으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해온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건강을 좀먹는 만성 자살 버튼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수록 지금 고치지 않으면 내일은 더 아프고 더 불편한 몸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잘못 살아온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건강한 노후는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중간중간 화면 아래에 소개되거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자식도 바쁘고 친구는 하나둘 떠나고 배우자조차 어느 날 먼저 가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남는 건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젊을 땐 남 따라 살았어도 늙어선 나만 믿고 살아야 합니다. 남에게 기대면 상처받고 남을 의지하면 무너집니다. 결국 노년을 지키는 건 인간관계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내 힘, 내 선택, 내 태도입니다. 오늘은 노년에는 사람보다 자신을 믿으세요. 나를 지켜주는 6가지를 주제로 외롭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첫 번째는 바로 체면 따지지 않고 밥 한 끼 편히 먹을 수 있는 진짜 친구 한 명입니다. 당신은 지금 몇 명의 진짜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완전히 망가진 모습을 보여도 여전히 곁에 있어줄 친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충격적이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년에 이르러서야 깨닫는 잔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인맥의 99%는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 골프장에서 만난 사업가들, 동창회에서 제외한 옛 친구들, 이들은 모두 당신의 지위와 재력이 있을 때만 친구였습니다. 은퇴 후 권력이 사라지고 건강이 악화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둘 연락이 끊어집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당신이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일주일씩 계속되고 병원에 입원해도 문병 오는 사람이 없고 명절에도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참담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진짜 필요한 것은 화려한 인맥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당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입니다. 체면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친구, 가진 것이 없어도 함께 김밥 한 줄 나눠 먹을 수 있는 친구, 당신의 추한 모습을 봐도 여전히 웃어주는 친구. 마이너스 이런 친구 한 명이 있다면 당신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70대 중반의 박모 회장이 30년 지기 친구 김 씨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한때 대기업을 운영했지만 IMF 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 김 씨는 평범한 중소기업 사장으로 살아왔습니다. 형님, 계산은 제가 할게요. 김 씨가 말했지만 박 회장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낼 거야. 아직 그 정도는. 하지만 카드가 거절당했습니다. 현금도 부족했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김 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계산을 마쳤습니다. 식당을 나오며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이 나이에 이런 꼴을. 그러자 김 씨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언제부터 돈 때문에 어색해했나요? 다음엔 형님이 라면이라도 끓여주시면 되죠. 그날 밤 박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잘 나갈 때 주변에 몰려들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단 한 명, 김 씨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네. 진짜 친구가 뭔지. 더 충격적인 것은 박 회장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장례식에 올 사람을 생각해보니 김 씨 하나뿐이더라고. 그게 가장 무서웠어. 수십억 자산을 굴렸던 사업가의 인생 말년이 이토록 적막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진짜 친구 한 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노년은 천국과 지옥만큼 다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체면 버리고 진심으로 사귈 수 있는 친구를 만드십시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두 번째는 바로 매월 따박따박 들어오는 연금입니다. 사람은 배신하지만 숫자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연락 주지 않아도 자식이 외면해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우울해도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날에도 연금은 조용히 통장에 찍힙니다. 그 단단한 숫자 하나가 노년의 자존심이고 삶의 안전판입니다. 늙어서 가장 비참한 순간은 부탁해야만 돈이 생기는 현실입니다. 친구 모임에서 돈이 없어 머뭇거리게 되고 병원비가 없어 자식 눈치 봐야 하고 손주 생일에 5만 원이 없어 뒤돌아서는 순간 자존감은 박살납니다. 그러나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있다면 그 어떤 순간에도 굽히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 머리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노년은 돈이 많아야 하는 게 아니라 고정 수입이 있어야 당당해집니다. 연금은 숫자가 아닙니다. 연금은 자립입니다. 혼자 살아도 당당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패입니다. 자식도 친구도 형제도 줄 수 없는 확실한 보장이 연금입니다. 눈물이 나는 날에도 외로움에 잠 못 이루는 날에도 연금은 잊지 않고 나를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늙은 나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오영자 씨는 40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한 뒤 공무원 연금과 사적연금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매달 합쳐 300만 원. 누군가에게는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오 씨에겐 이 돈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은퇴 직후 주변에서는 이제 애들 도와주면서 여유롭게 지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딸은 이혼 후 아이 둘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고 아들은 사업 실패로 몇 년째 연락이 없습니다. 결국 오 씨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엔 우울했습니다. 전화도 안 오고 명절에도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달 25일만 되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문자 한 통. 공무원 연금 25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알림을 보는 순간 혼자라도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도 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하루가 쌓이자 오 씨는 오히려 더 활기찬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오 씨는 근처 구청 문화센터에서 뜨개질을 배우고 공원 산책도 자주 나갑니다. 작은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책을 보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단 하나였습니다. 돈을 누구 눈치 안 보고 온전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연금의 힘입니다. 사람은 떠나도 연금은 남습니다.
관계는 무너져도 숫자는 쌓입니다. 결국 노년을 지켜주는 건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든 고정수입입니다. 죽을 때까지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이 있다면 그 어떤 외로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금은 늙은 나의 마지막 친구이자 유일한 보호자입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세 번째는 바로 작지만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입니다. 가진 게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집이 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 얹혀 살면 숨소리도 눈치 봐야 하고 내 집이 없으면 마음 둘 곳도 사라집니다. 노년에는 사람보다 지붕 하나가 더 따뜻하고 내 이름 썩 자가 적힌 등기 하나가 더 든든합니다. 남의 공간에 기대 사는 노년은 늘 쫓기는 삶입니다. 눈치로 하루를 시작하고 자존심을 꾹 눌러야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 집이라도 그 공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물건을 놓을 자리가 없고 내 목소리를 높일 권리가 없습니다. 결국 그곳은 쉼터가 아니라 감옥이 됩니다. 심지어 말을 조심해야 하고 방문을 꼭 닫아야 하고 냉장고 하나도 마음대로 열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집 없는 노년의 서글픈 민낯입니다. 하지만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당당해지고 아무리 좁은 방이어도 숨이 트입니다. 비가 오면 나를 막아줄 천장이 있고 몸이 아플 때 내 침대가 기다려주는 집 한 채. 그 하나만으로도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노년에 남는 것은 결국 집입니다. 관계는 끊기고 건강은 약해져도 집만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어디에도 쫓기지 않고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집이 있으면 돌아올 곳이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의 평안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집이냐로 결정됩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황순희 씨는 80을 넘긴 나이에 작은 빌라 전세에서 쫓겨났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큰딸 집에 들어갔지만 사위의 눈치, 손주의 무관심, 그리고 딸의 예매한 말투가 매일을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밥을 차려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리모컨을 잡으면 슬쩍 빼앗기고 늦은 밤 기침 한 번 해도 뾰로통한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그 집은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던진 말 한마디에 순희 씨는 무너졌습니다. 할머니는 왜 아직도 여기 살아요?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그날 밤 순희 씨는 몰래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다 쓰러져 가던 옛날 주택, 남편 생전에 조그맣게 사놓고 그대로 방치했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벽지는 곰팡이가 슬고 수도는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 집은 순희 씨 이름이 적힌 등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혼자서 페인트 칠을 하고 고물상을 다니며 중고 가구를 구해 채워 넣었습니다. 동네 복지센터에서 저렴한 청소 서비스를 받고 조용히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혼자 사는 그 집에서 순희 씨는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고 늦게 일어나도 되고 먹고 싶은 반찬을 마음껏 해먹을 수 있는 삶. 그 자유가 이렇게 값진 줄 몰랐다고 합니다. 지금 순희 씨는 매일 아침 작은 마당에 나가 해를 보고 차를 마십니다. 때론 마트에서 혼자 과일을 고르고 때론 동네 시장에서 아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그는 말합니다. 딸 집에 살 땐 사람이 병들었고 내 집에 오니 다시 살아났어요. 집이 없으면 사람이 없어집니다. 노년엔 집이 전부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작아도 낡아도 상관없습니다. 내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집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집은 늙은 나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어야 합니다. 남을 위한 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집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집입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네 번째는 바로 사기당하지 않는 금융 지식입니다. 사람보다 돈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무서운 건 노인을 노리는 사기꾼입니다. 자식보다 더 친절하게 다가오고 가족보다 더 자상하게 말하는 이들은 결국 내 통장을 털어가고 내 평생 쌓은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나이 들수록 착한 사람이 아닌 똑똑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사기꾼들은 절대 처음부터 사기꾼 티를 내지 않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노인을 위한 특별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요즘 어르신들만 가입 가능한 절세형 수익 상품이 있어요. 안정적으로 월 2% 수익 보장해드려요 라고 속삭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안심하고 도장을 찍고 그 순간 내 돈은 증발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금융 지식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특히 노년에는 믿는 순간이 끝의 시작입니다. 좋은 사람 같아서 계속 전화와서 미안해서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없다니까 이런 말에 넘어가는 순간 10년치 연금, 내 이름으로 된 집, 심지어 손주 용돈까지 송두리째 사라집니다. 무지한 사람을 노리는 건 언제나 똑똑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착한 마음보다 금융 지식이 나를 지킵니다. 사기당하는 노인들의 공통점은 모른다는 것을 창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도 몰라요? 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알지도 못한 채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하지만 이 무지가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아들 얼굴 보기 부끄럽고 자식한테 말 못할 정도로 창피한 일은 몰라서 당한 사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말해야 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설명 다시 해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사기꾼을 물리칩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최복래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오롯이 혼자 사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연금과 적금으로 그럭저럭 살아가던 중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금융감독원입니다. 통장에 이상 거래가 감지되어서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 말투에 속아 최 씨는 안내받은 대로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화면을 캡처해 전송했습니다. 그날 오후 통장에 있던 잔액 3,200만 원이 전액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공무원 말투였고 보이스피싱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했습니다. 경찰도 은행 직원도 요즘 어르신들 피해 많아요 라고 말했지만 최 씨는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스마트폰 금융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계 다루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한 달에 한 번 강의를 듣고 은행원에게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또다시 비슷한 전화가 왔을 때 이번엔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이 전화로 이런 거 안 합니다. 녹음 중이니 끊겠습니다. 그 한마디의 상대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돈은 다시 모으면 되지만 바보라는 낙인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묻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사기는 멍청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잘 몰라서 부끄러워서 귀찮아서 당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금융 지식이 생존 도구입니다. 은행 용어 하나, 보이스피싱 수법 하나만 알아도 목숨 같은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게 더 어렵고 더 중요합니다. 늙어서 무너지는 인생은 사기 한 번, 선택 한 번에서 시작됩니다. 아는 만큼 안전하고 모르면 끝나는 세상.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금융을 배우는 게 노년의 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무기입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5번째는 바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건강한 2다리와 2팔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자식이 잘 돼도 내 손으로 밥 한술 못 뜨고 내 발로 화장실을 못 간다면 그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움직일 수 있을 때만 당당할 수 있고 손으로 스스로를 챙길 수 있을 때만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무서운 건 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닙니다. 바로 내 몸을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것, 혼자서 밥을 차려 먹고 양말을 신을 수 있다는 것. 이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값진 특권입니다. 침대에 누워 누구를 불러야만 움직일 수 있는 순간부터 모든 인생의 주도권은 사라집니다. 자식도 보호자도 간병인도 결국 타인이 내 삶의 리모컨을 쥐게 됩니다. 늙은 몸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감옥이고 아무리 가족이 많아도 고립입니다. 손과 발이 무너지는 순간 자존심도 함께 무너집니다. 배설을 부탁하고 씻겨달라고 말해야 하고 누군가의 손길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는 현실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마지막 존엄까지 끌어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늙어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체면도 명예도 계좌 잔고도 아닌 내 몸이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자립은 결국 근육에서 시작되고 건강한 팔과 다리는 내가 나로서 남기 위한 마지막 조건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유병자 씨는 70대 중반까지도 나는 건강해서 병원은 갈 일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이 골절되고
이후 병원 침대에서 3달을 누워 지내면서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간호사가 도와줬고 나중엔 요양보호사에게 의지했습니다. 배녀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순간 유 씨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일이 반복될수록 자존감은 빠르게 깎여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병실의 80세 환자가 스스로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노인은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 복도에서 걷고 손에 힘을 기르기 위해 매일 고무공을 쥐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 씨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누워서 죽지 않겠다고. 이후 퇴원 후 물리치료를 받고 스트레칭과 하체 강화 운동을 매일 반복하며 다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는 지팡이 없이 시장을 다녀올 수 있는 몸이 됐습니다. 유 씨는 말합니다. 지금도 혼자 일어나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땐 몰랐어요. 누워있을 땐 그냥 살아있는 거였고 지금은 진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있다는 건 단지 건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존엄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내가 나로서 남기 위해 필요한 건 말 잘하는 입이 아니라 움직이는 2다리입니다. 손에 힘이 없으면 밥그릇 하나도 들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없으면 병실 침대에 인생이 갇힙니다. 내 몸이 내 말을 듣는 것, 그 이상 중요한 건 없습니다. 결국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방어선은 약도 병원도 아닌 내 근육입니다. 존엄을 잃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걸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움직여야 내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6번째는 바로 나를 지켜주는 단호한 거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착한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부탁을 들어주고 남 좋은 일 해주고 내 것 내어주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정작 본인은 비참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착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용하고 뺏고 또 뺐습니다. 가족들의 무리한 요구에 그래 해줄게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끝장납니다. 자식들은 당신을 ATM 기계로 보고 손자 손녀들은 당신을 무료 베이비시터로 여깁니다. 친척들은 당신의 집을 무료 숙박업소로 생각하고 친구들은 당신을 호출 택시처럼 부려먹습니다. 더 잔인한 것은 사기꾼들의 접근입니다. 이들은 노인의 착한 마음을 노리고 접근합니다. 할머니, 불쌍한 사정이 있어서 라는 말에 넘어가는 순간 당신의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보험 사기까지 모든 사기의 타겟이 바로 거절 못하는 노인들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이 치료 받으세요라고 하면 무조건 내라고 대답합니다. 필요 없는 검사, 과도한 수술, 비싼 약물 처방까지 모든 것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거절할 줄 모르니까 의료진들도 당신을 호구로 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종교나 단체의 접근입니다. 믿음이 있으시니까, 착하시니까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서 헌금을 바치고 봉사를 하고 결국 모든 것을 바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이용해 당신을 완전히 조종합니다. 68세 이모 씨의 이야기는 희망적입니다. 평생 착하게 살아온 이 씨는 거절을 모르는 성격으로 고생했습니다. 어느 날 투자 권유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이 투자는 정말 안전합니다. 월 20% 수익을 보장해드려요 라고 달콤하게 유혹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요, 해볼게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씨는 단호하게 관심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전화했지만 안 됩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 그 투자회사가 사기업체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백 명의 노인들이 수십억 원을 잃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 씨는 단호한 거절로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이후 이 씨는 더욱 확실하게 변했습니다. 자식들이 무리한 용돈을 요구해도 안 됩니다 라고 말했고 친척들이 집에 머물고 싶다고 해도 불편합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섭섭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 씨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거절하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더라며 웃었습니다. 자식들도 어머니가 달라지셨네요. 더 당당해 보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단호한 거절이 가져다준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지금 이 씨는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호한 거절이 진정한 자유를 선물해 준 것입니다.